은퇴한 전직 여군 3스타 장군 강소령에게 딸 지안이 울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나 오늘 시댁에서 맞았어.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그 순간 평화로웠던 일상은 끝나고 어머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후 3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3년째 이런 평온한 일상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던 강소령이라는 이름 대신 이제는 그저 평범한 50대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지안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라 약간 의외였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언제나 기뻤어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예리한 감각이 순간적으로 깨어났죠. 지안아, 무슨 일이야? 나는 책을 내려놓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긴장시켰어요. 엄마, 나 오늘 시댁에서 맞았어.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안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맞았다고? 내 딸이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말인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누가 널 때렸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원시적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전투 본능이 동시에 깨어나고 있었어요. 태호가 때렸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지안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내 딸이 그런 상황에 혼자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나는 그곳에 없었을까? 왜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다쳤어? 집에 있어요. 멍이 들었는데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이 울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화로 위로하는 것뿐이라니.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 문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게 하지 마. 나는 즉시 일어나 자동차 열쇠를 찾았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지안이 살고 있는 곳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사위 윤태호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 지안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꼈던 미묘한 불편함들이 이제야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예리하고 신중했던 내가 딸의 결혼 생활에서는 왜 이런 신호들을 놓쳤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걸까요? 지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왼쪽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있었고 입술 끝이 부어 있었습니다. 안경도 깨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지안아, 딸을 꽉 안아주면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한 장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말이죠.
그날 밤 지안이 잠든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이제 끝났어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딸을 위한 싸움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지아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밤새 머릿속에서 정리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지안의 상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해야 했어요. 지안아, 일어나자. 병원에 가야 해. 지안이 눈을 뜨자마자 나는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왼쪽 뺨의 멍은 더 선명해졌고 입술의 상처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까지 갈 필요는 괜찮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위한 중요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정확한 정보와 증거의 중요성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나는 의사에게 상세한 진단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안면 타박상, 입술 열상, 그리고 목 부위의 미세한 압박 흔적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이런 상처는 보통 어떻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가정폭력입니다. 정확한 진단서가 필요해요.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더욱 꼼꼼하게 지안을 검진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지안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해줘. 이런 일이 처음이야? 지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에요.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미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요.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이 자책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났어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강소령 장군님이시죠? 윤태호 아버지입니다. 윤태호의 아버지, 즉 지안의 시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에서 거만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디 간 것 같은데 혹시 장군님 댁에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집에 들어오라고 전해주세요. 어젯밤 일은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싸움이라고? 내 딸의 얼굴에 있는 멍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그리고 지아는 당분간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장군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일에 너무 개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안일이라고? 내 딸이 맞은 것이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순간 내 안의 모든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개입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법적 처리라니. 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지안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소할 거예요? 그럼. 너를 때린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날 오후 나는 백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후배였어요.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정훈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가정폭력 사건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백정훈의 사무실에서 나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안의 상처, 진단서,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통화 내용까지. 백정훈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선배님,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 끝까지 갈 거야. 상대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윤태호 집안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누군지 알잖아. 백정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제부터 전쟁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지안이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틀 후 나는 백정훈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지안의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단순히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진단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안아,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자. 엄마, 그건 너무. 아니야. 폭력의 후유증은 몸보다 마음이 더 깊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군 시절 많은 장병들이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안도 예외일 수 없었어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지안이 받은 심리적 충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경미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윤태호가 내 딸에게 입힌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나는 지안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 시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윤태호 가족들은 우리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와서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우리를 막아섰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확인?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지안이가 먼저 소리부터 질렀으니까. 그래서 때려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나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에서 백정훈이 차분하게 개입했습니다. 혹시 그날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당신? 변호사 백정훈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집안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윤태호의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를 째려봤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려는 거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 우리 집에 와서 협조를 요구해요? 나가세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 자체가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선배님,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백정훈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 주변 이웃들, 그리고 윤태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정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군의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며칠 후 백정훈이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배님, 윤태호에게 정과가 있어요. 어떤?
대학 시절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윤태호가 상습적인 폭력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지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안아, 태호가 너한테 처음 손을 댄 게 언제야? 지안이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요.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는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제가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태호도 미안하다고 했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니. 앞으로는 절대 혼자 참지 마. 알겠어? 네, 엄마. 다음 날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태호 본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날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지안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와서 사과하지 그래. 그러고 싶은데 지안이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너한테 맞았는데 왜 만나겠어?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상습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호야, 너는 이미 기회를 많이 가졌어. 이제는 법이 판단할 일이야. 법이요? 설마 고소하시려는 건 아니죠? 이미 준비 중이야. 전화 너머로 윤태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기회는 이미 끝났어.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우리 가족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것이었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직 여군 장군, 사위 고소로 가족 갈등 극으로. 엄마, 이게 뭐예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내가 군권주의적 사고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개입해서 문제를 키웠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백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아, 신문 봤어?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어? 윤태호 측에서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에 제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고 민간인 가정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다. 부부싸움에. 장모가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심지어 내 군 시절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마트에서도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마.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하지만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지안이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었어요. 엄마, 고소를 취하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태호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지안아, 정신 차려. 폭력자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만 힘들어져요. 엄마 명예까지 실추되고. 지안의 말에 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피해자가 느끼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 명예는 내가 걱정할 일이야. 너는 내 안전만 생각해. 엄마, 지안아, 한번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반드시 다시 해. 이건 내가 군에서 수없이 봐온 일이야. 하지만 지안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회적 압박감과 윤태호의 회유가 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는 것에 잘못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호 측 변호사가 오히려 우리를 역고소한 것이었어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말입니다. 선배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거죠. 백정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역고소라니. 뻔뻔하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지안이 더욱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두면 안 될까요?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안 돼. 이건 이제 원칙의 문제야. 하지만 지안의 흔들림은 계속되었어요. 윤태호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시댁 가족들도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엄마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 모든 게 원래대로 될 거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지안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엄마까지 힘들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당한 일은 잘못이 아니야. 나는 지안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옛 동료인 김미선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에서 함께 일했던 동기였어요. 소령아, 요즘 힘들다면서? 미선아, 정말 모르겠어.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내 딸이 맞았는데 당연히 싸워야지. 하지만 지안이가 흔들리고 있어.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소령아, 내가 군에서 배운 게 뭐야?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 김미선의 말이 내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고마워, 미선아. 끝까지 가볼게. 그래야지. 내가 이기면 다른 여성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어떤 역풍이 불어도 딸이 흔들려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역고소가 접수된 지 며칠 후 지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안아,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군 경험상 이런 극도의 위축은 단순한 폭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지안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안이 침대 끝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뭔데, 천천히 말해봐. 사실, 태호가 저를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더 있어? 작년에 제가 임신했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임신했었다고? 왜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유산이 됐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태호가 때려서 유산된 거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임신 중에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었다니. 그보다 더 잔혹한 일이 있을까요?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딸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태호한테 말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제 배를 발로 찼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서. 지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누구한테 말해요? 태호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했고 시댁에서는 제 몸 관리 탓이라고 했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태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내 딸을 고립시키고 괴롭혔다는 게 분명했어요. 병원에는 갔어? 갔어요. 하지만 태호가 따라와서 의사한테 실수로 넘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의료 기록이 있겠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안이 또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 그 후에 태호가 더 조심스럽게 때렸어요. 흔적이 안 남게.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해왔다니. 그리고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어요. 지안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숨겼으니까. 아니야, 내가 더 세심하게 봤어야 했어. 나는 지안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끝까지 싸워야지. 이제 더욱 확실한 증거가 생겼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볼 텐데. 상관없어. 진실이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즉시 백정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훈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 지안의 유산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백정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겠습니다. 할 수 있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다른 걱정도 들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지안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정훈아, 이 부분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처리해줘. 물론입니다. 지안 씨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겠어요. 그날 오후 나는 지안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지안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리고 나니까 조금 후련해요. 그럼 다행이야. 혼자 감당하지 말고 엄마한테 다 말해. 네. 그런데 엄마, 제가 너무 늦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지안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정말? 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지안의 눈에서 새로운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딸이 진정한 용기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싸우자. 네, 엄마.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지안이가 진실을 말했다. 내 딸이 겪은 고통이 이렇게 깊었다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다. 이건 내 복수가 아니라 모든 엄마들의 싸움이야. 윤태호가 내 딸에게 그리고 내 손자에게까지 저지른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안의 유산 사건이 추가로 밝혀진 후 나는 본격적인 반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방어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윤태호와 그 가족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정훈아, 윤태호 가문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모든 것, 사업, 인맥, 과거 행적.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백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체계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윤태호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봤어요. 대부분이 말을 아꼈지만 몇 명은 용기를 내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윤태호 씨가 평소에 여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좀 거칠긴 했어요. 특히 술 마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부적절한 농담을 한다거나 작은 증언들이지만 윤태호의 성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사업 관련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윤태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지역에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던 것이었어요. 선배님, 이거 보세요. 백정훈이 가져온 자료에는 윤태호 가문의 여러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 체불, 안전사고 은폐, 심지어 지역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까지. 역시 그런 집안이었구나.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떳떳할 리 없었거든요. 이 자료들을 언론에 제공해보죠. 그래. 이제 우리도 공세로 나가자.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윤태호의 전 여자친구 박소영 씨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혹시 강소령 장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사위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박소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윤태호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나는 즉시 그녀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박소영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사귀었는데 처음엔 잘해줬어요. 하지만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죠. 어떤 식으로요?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특히 술 마시면 더 심해졌고. 신고는 했나요? 한 번 했어요. 하지만 윤태호 아버지가 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합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소영의 증언은 윤태호의 상습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제가 아는 것만 2명 더 있어요.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소영의 도움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희가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면 어떨까요? 한 피해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윤태호 폭력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총 5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각자의 피해 사례를 정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론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윤태호를 규탄하기 시작했어요. 윤태호는 상습 폭력자였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지금까지 방치됐나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태호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어요. 피해자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전직 장군의 개인적인 복수극입니다. 무고한 시민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윤태호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역 방송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찾아왔어요. 그들이 윤태호 가문의 비리를 집중 조명한 것이었습니다. 윤태호 집안의 건설업체가 지난 10년간 벌인 불법 행위들을 추적해봤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하청업체 착취, 안전사고 은폐, 공무원 로비 등 온갖 비리가 폭로되었어요. 윤태호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거부하며 도망가는 모습까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이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윤태호 가문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내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 거야. 윤태호 측에서 급하게 합의를 제안해왔지만 나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합의는 없다. 법정에서 끝까지 가자. 이제 마지막 결전만 남았어요.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드디어 첫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지안이 내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돼. 나는 지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윤태호와 그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윤태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평소와 다르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세요.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중년의 여성 판사였는데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강지한 씨와 윤태호 씨 간의 폭행 사건 첫 번째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윤태호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인인 피해자 강지한을 폭행했으며 특히 작년 12월에는 피해자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복부를 가격하여 유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낭독되자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임신 중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라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윤태호 측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유산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이혼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피해자 측의 과장된 주장입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강지한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지안이 증인석에 섰어요. 딸의 다리가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피고인이 언제부터 폭행을 시작했습니까?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폭행했나요? 처음에는 제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 맛없다고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지안의 증언이 계속되었어요. 윤태호의 폭행이 얼마나 일상적이었는지,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 시작되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임신 중 폭행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에서 지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임신 사실을 말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며 제 배를 발로 찼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이틀 후에 출혈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었어요. 지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도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윤태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께서는 평소 음주를 하셨나요? 가끔. 임신 중에도 음주를 했습니까? 백정훈이 즉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관련성이 없는 질문입니다. 기각합니다. 답변하세요. 임신 사실을 모를 때 한 번 있었어요. 윤태호 측은 지안의 생활 습관을 문제 삼으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시댁 근처 상가의 CCTV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은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촬영된 것입니다. 화면에는 윤태호가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지안을 때리는 장면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윤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윤태호에게 직접 물었어요. 그날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어요. 고의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윤태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어서 박소영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도 비슷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더 심해졌어요. 저는 응급실까지 가야 했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은 윤태호의 상습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의 증언이 있었어요. 환자의 유산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 확실합니다. 태아의 위치와 손상 정도를 볼 때 복부에 강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증언에 윤태호 측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이신 강소령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요. 나는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30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많은 폭력 사건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당한 일만큼 잔혹한 것은 없었어요. 나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윤태호는 단순한 폭력자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악질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첫 공판이 끝난 후 우리는 법원을 나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나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드디어 결론을 맺는 날이었어요. 법원 앞에는 첫 공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 기자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엄마, 떨려요. 지안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보였어요.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지안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싸워온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윤태호가 보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시아버지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모두 기립하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같은 여성 판사였지만 오늘은 표정이 더욱 엄숙해 보였어요. 피고인 윤태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윤태호는 부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특히 임신 중 폭행으로 인한 유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폭력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시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입니다. 나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판사의 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윤태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처리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실형 판결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윤태호가 주저앉았어요. 그의 가족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과 함께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자 지안이 내게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드디어 끝났구나. 나도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나는 준비한 말만 했어요. 이 판결은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지안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만 보자.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민단체에서 나에게 활동 참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강소령 장군님의 경험과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단체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다시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엄마 하세요. 지안이 등을 밀어주었어요.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그래, 해보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지안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요. 입양? 네.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를 돌봐주고 싶어요. 지안의 말에 나는 감동했어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다른 생명을 보살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다니.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6개월 후 지안은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이름은 강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엄마, 희망이가 정말 예뻐요. 지안이 아기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아픈 경험을 했는데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찾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이제 피해자 보호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매주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소령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상담을 마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내게 새로운 보람을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안과 희망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엄마, 행복해요. 지안이 희망이를 무릎에 올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맞죠? 그럼 당연하지.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그래. 강소령 장군은 이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겼고 삶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